꽝. 40도가 넘는 공장 바닥에 24살 청년이 쓰러졌습니다. 자기야, 힘내. 오늘만 넘기면 주말에 쉬게 해줄게. 유리창 너머 시원한 사무실에서 민지 과장이 웃고 있었어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기계 앞에 섰습니다. 땀이 눈을 찔러도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민지 과장이 말했거든요. 사장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준호는 지금 예비 사위인 셈이었죠. 아따 시작부터 억수로. 기가 막히네.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호구됐는지 궁금하시제?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이소. 돈 안 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석 달 전 3월부터 시작됩니다. 고졸 취업 준비생 이준호 작은 플라스틱 공장에 입사했어요. 면접 때 박동훈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야. 성실하게만 일하면 미래가 밝을 거야. 첫 출근 날 구내식당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새로운 친구네 많이 먹어라, 젊은 것이.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우렁찼어요. 처음엔 평범했어요. 기계 돌리고 자재 나르고 청소하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김민지 과장이 준호를 자꾸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이거 좀 옮겨줄래요? 차 좀 세차해 줄 수 있어요? 한 달쯤 지나자 개인 심부름까지 늘어났습니다. 주말에 사장님 댁 이사 도와줄 수 있어요? 내일 새벽에 자재 받아야 하는데 나와줄래요? 다른 직원들은 정시 퇴근하는데 준호만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민지 과장이 가끔 이렇게 말했거든요. 준호 씨는 정말 성실하네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6월 초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야근 중이던 준호를 민지 과장이 탕비실로 불렀습니다. 불 꺼진 탕비실에서 그녀는 준호 옷깃을 여미며 속삭였어요. 준호 씨 사실 말 안 했는데요. 박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아버지요? 회사에선 비밀이에요. 직원들이 특혜 받는다고 뭐라 할까 봐요. 근데 준호 씨 정말 성실하고 착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칭찬 많이 하세요. 저도 준호 씨한테 마음이 가고요. 준호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딸이? 저도요 과장님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민지 과장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럼 앞으로 잘해봐요. 아버지한테도 좋은 인상 심어드리고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더 늘어났어요. 예비 장인어른 일이라 생각하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민지 과장이 가끔 손을 꼭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줬거든요. 6월이 지나고 7월 여름휴가 시즌이 왔어요. 민지 과장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 씨 우리 휴가 때 같이 여행 갈래요? 티켓 제가 끊어 놓을게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는 건가요? 네, 좋아요. 어디든 같이 가요. 휴가 전날 7월 19일 금요일 저녁. 회사엔 준호와 민지 과장만 남았어요. 민지 과장이 준호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준호 씨 이것 좀 봐줄래요? 책상 위 서류 뭉치 준호는 별 생각 없이 읽었어요.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형식적인 거예요. 준호는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장의 서류에 꾹꾹 눌렀어요. 민지 과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내일 공항에서 봐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사라졌어요. 준호도 퇴근했습니다. 내일 민지 과장과 여행 간다는 설렘에 집에서 짐을 쌌어요. 그리고 다음 날 7월 20일 토요일 아침 인천공항. 준호는 2시간 일찍 도착해 민지 과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왔지만 민지 과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준호는 회사로 전화했어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택시 타고 회사로 달려갔어요. 공장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공장 기계는 모두 멈춰 있고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사장실로 뛰어갔어요. 책상 위엔 봉투 하나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준호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편하게 떠납니다. 회사 일 잘 부탁해요, 사장님. 준호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법원 등기부 채권 독촉장 압류 통지서. 손이 떨려 서류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회사는 10억 원이 넘는 빚더미였고 어제 준호가 찍은 도장들은 모두 연대보증과 법인 대표 이전 서류였던 겁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 아니야, 이게 뭐야. 창밖엔 매미가 울어댔어요. 찜통같이 더운 여름날. 24살 청년은 텅 빈 공장 바닥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가 무너진 그날로부터 사흘 전 7월 18일 목요일 준호는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정비하고 내일 배송할 자재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벌써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진작에 퇴근했고 공장엔 준호 혼자 남았어요. 땀을 닦으며 물을 마시러 탕비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탕비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이야. 민지 과장이 거기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과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민지 과장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준호 씨 혼자 남아서 고생하네요. 아, 괜찮아요. 내일 배송이 있어서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민지 과장은 탕비실 문을 닫았어요. 탁!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을 껐어요. 과장님? 준호 씨. 어둠 속에서 민지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죠. 민지 과장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옷깃을 여미기 시작했어요. 옷 흐트러졌네요. 아, 감사합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지 과장의 손길이 따뜻했거든요. 준호 씨. 네. 우리 회사 어때요? 일하기 괜찮아요? 네, 좋아요. 사장님도 좋으시고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하세요. 민지 과장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민지 과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준호 씨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요. 민지 과장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사장님이요. 우리 아버지예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쉿, 조용히 해요. 민지 과장이 준호의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회사에선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직원들이 알면 제가 특혜 받는다고 오해할까 봐요. 그래서 성도 다르게 쓰고 있고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장님이 민지 과장의 아버지라고?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들은? 근데요, 준호 씨. 민지 과장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준호 씨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준호 씨 칭찬 많이 하세요. 정직하고 부지런하다고요. 민지 과장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저도요. 민지 과장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저도 준호 씨한테 마음이 가요. 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마음이 간다고? 저도요, 과장님. 준호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과장님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민지 과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아버지한테도 좋은 인상 많이 심어드리고요. 네, 그럴게요. 준호는 힘차게 대답했어요. 민지 과장은 준호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네, 과장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지 과장이 탕비실을 나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장님 딸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준호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민지 과장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7월 19일 금요일, 준호가 출근하자마자 민지 과장이 불렀어요. 준호 씨 잠깐 와봐요. 네. 준호는 달려갔습니다. 민지 과장은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늘 아버지 차 세차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 골프 가방 좀 옮겨줄래요? 주말에 골프 가시거든요. 네, 제가 할게요. 준호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예비 장인 어른을 위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고마워요. 준호 씨 역시 우리 준호 씨는 달라요. 민지 과장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일은 더 늘어났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박 사장의 차를 세차하고, 점심시간엔 민지 과장의 심부름을 하고, 저녁엔 박 사장의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정시에 퇴근했지만 준호는 밤늦게까지 남아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지 과장이 가끔 손을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줬거든요. 준호 씨 고생 많아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공장 구석 구내식당에서 밥을 푸던 할머니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야, 젊은 거사. 네, 할머니. 너 요즘 고생이 많구나. 아,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머니는 준호의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줬어요. 많이 먹어라, 기운 내고. 감사합니다. 준호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준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저 착한 것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전날 저녁, 민지 과장이 준호를 사장실로 불렀어요. 준호 씨, 이것 좀 봐줄래요? 네, 뭔데요? 책상 위엔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운영 관련 서류예요.
아버지가 휴가 가시기 전에 정리하래요. 아, 네. 준호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봤어요. 뭔가 복잡해 보였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네. 형식적인 거예요. 직원 대표로 확인했다는 표시요. 아, 그렇군요. 준호는 주저없이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10장의 서류에 도장을 꾹꾹 눌렀습니다. 민지 과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역시 우리 준호 씨예요. 민지 과장은 준호에게 다가와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봐요. 우리 여행 가는 거 잊지 않았죠? 당연하죠. 기대돼요. 준호는 얼굴이 빨개져서 사장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내일이면 민지 과장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드디어 진짜 연인이 되는 거예요. 준호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몰랐어요. 방금 찍은 도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서류들이 준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7월 19일 금요일 저녁 6시.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여름휴가니까 모두들 들떠 있었습니다. 야, 나 내일 제주도 간다. 부럽다. 나는 집에서 쉴 거야.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직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할 정비 작업이 남아 있었거든요. 민지 과장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준호 씨, 오늘 좀 늦게까지 남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고마워요. 역시 준호 씨예요. 민지 과장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실로 들어갔어요. 사장실 안에선 박 사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준비 다 됐어? 네, 아빠, 거의 다 됐어요. 그 애는? 걱정 마세요. 순진한 애예요. 의심 안 해요. 박 사장은 씩 웃었습니다. 잘했어, 내 딸.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저녁 8시. 공장엔 준호와 민지 과장 그리고 박 사장만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준호는 마지막 정비를 마치고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그때 민지 과장이 불렀어요. 준호 씨, 잠깐 사장실로 와줄래요? 네, 지금 가요. 준호는 손을 닦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자 박 사장과 민지 과장이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 수고했어요. 오늘도. 아닙니다. 사장님, 당연한 일입니다. 박 사장은 인자하게 웃었어요. 준호 씨 덕분에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말이에요. 박 사장은 서류 뭉치를 준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이것들 좀 정리해야 하는데요. 네, 무슨 서류인데요? 회사 운영 관련 서류예요. 형식적인 것들이죠. 아, 그렇군요. 준호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법인 대표 변경 신청서, 연대보증 계약서, 부동산 담보 제공 동의서. 하지만 준호는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회사 서류려니 생각했죠. 여기 직원 대표로 확인 서명 좀 해주세요. 민지 과장이 준호에게 도장을 건넸습니다. 직원 대표요? 네, 형식상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도장을 받았어요.
어디에 찍으면 되나요? 여기요. 이 빨간 줄 쳐진 곳마다요. 준호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인 대표 변경 신청서. 준호는 내용을 읽어봤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회사 운영에 필요한 거겠거니 생각했죠. 꾹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서류. 연대보증 계약서. 여기도 도장을 찍으면 되나요? 네, 그렇죠. 꾹 또 찍었어요. 세 번째 서류. 부동산 담보 제공 동의서. 준호는 계속해서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장의 서류에 도장을 꾹꾹 눌렀어요. 박 사장과 민지 과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서류까지 도장을 다 찍었어요. 다 됐나요? 네, 고마워요, 준호 씨. 민지 과장은 서류들을 재빨리 챙겼습니다. 박 사장은 일어나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됐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하하, 역시 우리 민지 눈썰미가 좋아. 박 사장이 민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지 과장도 웃었어요. 그럼 준호 씨 내일 공항에서 봐요. 네,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8시에 인천공항 3층 출국장이요. 알겠습니다. 일찍 나갈게요. 준호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내일이면 민지 과장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준호가 사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박 사장과 민지 과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박 사장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됐어, 이제 다 끝났다. 정말요, 아빠? 그래, 이 바보 덕분에 우리는 자유야.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순진하더라고요. 의심도 안 하던데요? 그러게, 이렇게 쉬울 줄이야.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때 사장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최 부장이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사장님, 제 몫은요? 걱정 마, 약속대로 줄게. 박 사장은 봉투를 하나 꺼내 최 부장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최 부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얼른 사라졌어요. 박 사장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짐 싸자. 네, 아빠. 민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준호는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여름옷 몇 벌, 수영복, 선크림. 가방에 하나씩 넣으며 상상했어요. 민지 과장과 함께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요. 준호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내일이면 민지 과장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드디어 진짜 연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방금 찍은 도장들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거라는 걸.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내일을 기다리며 설레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월 20일 토요일, 준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준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준호는 3층 출국장에서 민지 과장을 기다렸어요.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민지 과장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떠날 거예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시 30분. 아직 30분이나 남았네요. 준호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민지 과장과 박 사장은 이미 다른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걸.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탄 두 사람은 준호가 보낸 문자를 보며 비웃고 있었어요. 바보 같은 놈. 정말 끝까지 속더라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륙을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여전히 인천공항 의자에 앉아 민지 과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아침 8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준호는 의자에 앉아 민지 과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됐는데 민지 과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전화벨이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상하다. 준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루. 이번엔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준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공항 도착하셨나요? 저 3층 출국장에 있어요. 문자는 읽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 30분, 9시 30분. 민지 과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공항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혹시 다른 층에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디에도 민지 과장은 없었습니다. 10시가 됐어요. 준호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박 사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뚜루루루.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잘못됐어. 이상해. 11시. 준호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이 주소로 가주세요. 회사 주소를 보여줬어요. 택시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분명 무슨 착오가 있을 거야. 민지 과장이 감작이 못 오게 된 거겠지. 회사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1시간 후, 택시가 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요금은 5만 원이 넘었습니다. 준호는 지갑을 털어 돈을 냈어요. 택시에서 내려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주차장엔 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문으로 다가갔어요. 문을 흔들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과장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는 비상키를 꺼냈습니다. 입사할 때 받은 비상키예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공장. 기계는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사무실로 가봤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책상 위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민지 과장님. 준호의 목소리만 공장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사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준호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편하게 떠납니다. 회사 일 잘 부탁해요. 사장님, 준호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준호는 책상을 살펴봤어요.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법원 등기부, 채권 독촉장, 압류 통지서. 준호는 손이 떨려 서류를 들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첫 번째 서류를 집었습니다. 법원 등기부, 법인 대표자 변경 통지, 변경일 7월 19일, 신규 대표 이준호.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내가 대표라고? 다음 서류를 집었습니다. 채권 독촉장, 채권자 제1저축은행, 채무액 3억 5천만 원, 채무자 법인 대표 이준호. 준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또 다른 서류, 압류 통지서, 채무액 4억 원, 채무자 이준호. 그 다음 서류, 채무액 2억 7천만 원, 채무자 이준호. 서류를 넘길 때마다 빚의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3억, 5억, 7억. 준호는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집었어요. 연대보증 계약서, 보증인 이준호, 보증 금액 총 12억 원, 12억 원. 준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제 찍은 도장들이 떠올랐습니다. 형식적인 거라고 했잖아. 회사 운영 관련 서류라고 했잖아. 준호는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법인 대표 이전, 연대보증, 부동산 담보, 모든 빚을 준호에게 떠넘긴 거였어요. 아니야. 이게 무슨... 준호는 바닥을 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준호는 민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루.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과장님, 이게 대체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문자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없습니다. 민지 과장은 번호를 바꿨어요. 준호는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꺼져 있었어요. 준호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사장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12억 원.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24살 준호에게 12억 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준호는 엎드린 채 울었어요. 창밖에선 매미가 울어댔습니다. 찜통같이 더운 여름날. 하지만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겠죠. 가족들과 바다에 가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고, 하지만 준호는 여기 있었어요. 텅 빈 공장에서 12억 원의 빚을 떠안고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손가락이 떨렸어요.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거면 사기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준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사, 변호사. 준호에게 변호사를 쓸 돈이 어디 있나요? 준호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때 공장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뚜벅.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채권자들이 벌써 찾아온 건가요?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구내식당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준호야. 할머니는 준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네. 할머니가 왜 여기에? 할머니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이 나쁜 것들. 할머니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애야 울지 마라.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준호는 할머니를 보며 울었어요. 할머니, 저 어떡해요? 12억 원이나 되는 빚을. 저 이제 어떡해요?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그 나쁜 놈들 내가 가만 안 둬.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애야 진정해라. 할머니가 다 들어줄 테니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봐라.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3월에 입사한 이야기, 민지 과장이 친절하게 대해준 이야기, 6월에 탕비실에서 들은 거짓말, 박 사장이 민지 과장의 아버지라는 말, 그리고 어제 찍은 도장들, 오늘 민지 과장을 만나러 공항에 갔다가 당한 일까지.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준호가 이야기를 마치자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그 파렴치한 것들. 할머니?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집어들었어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법원 등기부, 채권 독촉장, 압류 통지서.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 나쁜 놈들, 내 돈 빌려 쓰고 내 땅에서 장사하면서 어딜 도망을 가. 준호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애야 할머니가 누군지 아니? 네. 구내식당에서 밥 해주시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밥도 했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다. 할머니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준호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인 박동훈. 차용 금액 8억 원. 이자율 연 15%. 채권자 김옥분.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박동훈이 내게 빌린 돈이야. 8억 원. 할머니가 박 사장한테 돈을 빌려줬다고요? 그뿐이 아니란다.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공장 부지, 이 건물, 다 내 거야. 준호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할머니가
그래. 박동우는 이 공장을 내게서 임대해서 쓰고 있었어. 그것도 밀린 월세가 6개월치나 돼.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푸던 할머니가 이 공장의 건물주라고? 할머니 그럼 왜 식당에서?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늙어서 심심하잖니. 젊은 것들 밥 해주는 게 낙이었어. 그리고 박동훈 그놈이 어떻게 장사하나 지켜보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봤을 때 그놈 수상하더라. 돈 쓰는 게 이상했어. 회사 돈으로 골프 치고 술 먹고 민지란 년도 명품백 들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지. 준호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내가 당할 줄은 몰랐어.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애야. 할머니가 막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건 저 파렴치한 놈들이지. 할머니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동훈, 김민지, 내 돈 빌려 쓰고 내 땅에서 장사하면서 젊은 애 하나 이렇게 망쳐놓고 어딜 도망가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어떡하면 되나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 나 김옥분이야. 긴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래, 얼른 와.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야, 내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박동훈이 빌린 돈이 8억이야. 그리고 밀린 월세까지 합치면 10억이 넘어. 내가 먼저 채권자야. 저놈들이 도망가도 소용없어. 준호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는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내가 찍은 도장도 사기로 입증할 수 있어. 할머니가 다 증거 있어. 준호는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애야.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 30분 후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공장에 도착했어요. 박 변호사였습니다. 옥분 씨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 변호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24살 청년에게 법인 대표를 떠넘기다니. 게다가 옥분 씨가 선순위 채권자시니 박동훈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해. 박동훈이랑 김민지 둘 다 출국 금지시켜. 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어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고 경찰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국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할머니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박동훈이랑 민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마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 나야. 박동훈이란 놈 찾아줘야겠어. 여자 하나랑 같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곧 찾을 거야. 내 친구들이 많거든. 준호는 할머니를 보며 놀랐어요. 할머니는 대체 누구신 거죠?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이다. 젊었을 때 사업 좀 했어. 부동산에 식당에 이것저것. 이제 은퇴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할머니를 기억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할머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찾았어? 어디? 김포공항? 그래, 고마워.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찾았다. 저 파렴치한 놈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탔대.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요? 그럼 벌써 도착했겠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출국 금지 신청은 이미 들어갔어. 제주도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내일이면 경찰이 직접 찾아갈 거야. 준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저 나쁜 놈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할머니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애야,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라. 내일부터 할 일이 많을 거야. 네, 할머니. 준호는 일어섰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어떡할 뻔했어요. 할머니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준호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월 22일 일요일 제주도 한 리조트. 박동훈과 김민지는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진짜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러게 너무 쉽더라. 박동훈은 커피를 홀짝이며 웃었어요. 그 바보 같은 놈. 끝까지 의심도 안 하더라. 민지도 키득거렸습니다. 맞아요. 준호 씨 정말 순진하던데요. 탕비실에서 거짓말했을 때도 그냥 믿던데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때 박동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 무슨 일인데? 회사 부동산이 가압류 당했어요. 그리고 사장님 통장도 다 동결됐대요. 박동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김옥분 할머니가 고소를 했대요. 사기와 횡령으로요. 박동훈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김옥분? 그 식당 할머니? 네.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공장 건물주였대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빌려준 8억 원 채권자고요. 박동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물었어요. 박동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민지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씨, 김민지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강남 경찰서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민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경찰이래요. 박동훈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어디로요? 일단 김포공항으로 가자. 서울로 돌아가서 뭐라도 해야지.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쌌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어요. 박동훈은 서둘러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서울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요. 네, 지금 출발하는 편이 있습니다. 다행이다. 박동훈과 민지는 급하게 탑승 수속을 밟았어요. 그리고 보안 검색대를 지나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앞에서 죄송합니다.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왜요? 공항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출국 금지 명단에 등록되어 계십니다. 박동훈과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출국 금지? 네. 법원 명령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공항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경찰관 2명이 걸어왔습니다. 박동훈 씨, 김민지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박동훈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경찰관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동행하시죠. 민지가 소리쳤어요. 싫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차용증,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서까지요. 박동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옥분, 그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김옥분 씨가 고소인입니다. 경찰관은 박동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민지에게도요. 두 사람은 공항 로비를 지나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수군. 뭐래? 저 사람들 뭐 한 거래? 사기꾼이래. 박동훈과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공장.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래요? 잡혔어요? 잘했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준호를 보며 웃었어요. 잡혔다. 제주공항에서. 준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제 저 나쁜 놈들 벌 받을 거야. 준호는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애야. 네. 내일 경찰서에 가야 해. 네, 가야죠.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거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게요.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어떻게 제 도장을 받아냈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용기내. 네, 할머니.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악몽 같던 일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주공항에서 체포된 박동훈과 민지는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강남경찰서 조사실. 박동훈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박동훈 씨, 이준호 씨에게 법인 대표를 이전한 게 맞습니까?
박동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십시오. 박동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회사 빚이 많아서 떠넘기려고 한 겁니까? 박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이준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속인 겁니까? 예.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옆 조사실에선 민지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김민지 씨, 이준호 씨에게 박동훈이 본인 아버지라고 말한 게 맞습니까? 민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뭡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그래도 본인이 직접 거짓말한 건 맞죠?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7월 23일 월요일,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강남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이 준호를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준호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3월에 입사한 일, 민지 과장이 거짓말한 일, 어제 도장을 찍은 일, 모든 걸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했어요. 알겠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네요. 박동훈과 김민지는 구속 기소될 겁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빚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옥분 씨가 선순위 채권자시니까 박동훈의 재산을 모두 가압류하면 이준호 씨 빚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준호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준호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니? 네, 할머니.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은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드디어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후 10월 15일 목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법정. 오늘은 박동훈과 김민지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떨리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잖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박동훈과 김민지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석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민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었어요. 박동훈은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피고인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동훈과 민지는 앞으로 나왔어요. 재판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박동훈, 피고인 김민지. 두 분은 피해자 이준호 씨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인 대표 이전, 연대보증 계약, 허위 사실 유포. 이 모든 것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특히 김민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수한 감정을 악용했습니다. 사랑을 빌미로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박동훈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를 이용해 빚을 떠넘겼습니다. 박동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 박동훈, 징역 3년, 피고인 김민지, 징역 2년, 이를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판사님, 제발. 박동훈도 무릎이 꺾였어요.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리고 법정 밖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판사님, 피해자가 한마디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합니다. 준호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동훈과 민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도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24살이고요. 석 달 전에 인생 최악의 날을 겪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믿었습니다. 박동훈 씨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김민지 씨는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짓이었죠. 저는 그저 이용당한 거였어요. 12억 원의 빚을 떠넘기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김민지 씨.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제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밤새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당신 생각에. 민지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준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네. 당신 덕분에 배웠거든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세상이 생각보다 냉혹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누군지.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다시 민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어른이 됐습니다. 진짜 어른으로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는 박동훈을 보았습니다. 박동훈 씨. 박동훈도 준호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사장이었습니다. 회사를 이끄는 리더였죠. 하지만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가장 힘들 때 혼자 남겨두고 도망갔죠. 박동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처음엔 당신을 원망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고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준호는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받을 벌은 법이 정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당하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호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애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동훈과 민지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어요. 민지는 뒤돌아보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가 물었어요. 기분이 어때? 시원해요, 할머니. 정말 시원해요. 할머니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끝이야.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어요. 밖은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할머니, 응? 제가 공장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당연하지. 너라면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도와줄게.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준호의 걸음은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걸음이었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준호의 미래처럼요. 6개월 후 이듬해 4월 봄이 왔습니다. 공장 앞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옥분 플라스틱, 대표이사 김옥분, 공장장 이준호. 할머니가 공장을 인수한 거였습니다. 박동훈의 모든 재산은 할머니에게 넘어갔어요. 공장 건물은 원래 할머니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준호를 공장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준호는 새 유니폼을 입고 공장에 서 있었어요. 가슴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공장장 이준호. 어때, 애야? 기분이 어때? 할머니가 물었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정말 좋아요. 할머니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내가 이 공장을 이끌어야 해. 할머니는 늙어서 경영은 힘들거든. 네, 할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계들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호는 공장을 하나하나 손봤어요. 녹슨 기계를 수리하고 먼지 쌓인 창문을 닫고 망가진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금을 대주었고 준호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리고 새 직원들도 뽑았습니다. 5명의 성실한 직원들이요. 공장장님, 새로운 직원이 준호를 불렀어요. 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 자재 어디에 놓으면 될까요? 저쪽 창고에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일하러 갔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준호도 새 직원이었죠. 박동훈 밑에서 일하던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공장장이 되었고 직원들을 책임지는 위치가 됐어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 할머니가 여전히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할 거야. 이게 낙이거든. 할머니는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았어요. 많이 먹어라. 네, 할머니. 준호는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공장장님, 요즘 일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주문이 꽤 들어왔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공장 밖으로 나왔어요. 공장 마당에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곳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준호는 이 공장에 첫 출근을 했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었어요. 배신과 절망 속에서 준호는 무너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다시 일어섰어요. 할머니 덕분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력 덕분에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1년 전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민지 과장과 찍은 사진. 준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지울 거예요? 네. 사진이 사라졌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준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공장장님, 직원이 불렀습니다. 새 주문 들어왔어요. 준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준호는 공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내내 준호는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기계를 돌리고 자재를 정리하고 품질을 검사했어요. 땀이 흘렀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아요. 자기 발로 서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장장님.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호는 직원들을 배웅했어요. 그리고 공장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계가 모두 제자리에 있는지, 전기가 꺼졌는지, 문이 잠겼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모든 걸 점검하고 준호는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니? 네, 할머니. 집에 가자. 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고맙습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도 내가 고마워. 이 늙은이에게 낙을 줬으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뒤돌아봤어요. 공장 간판이 보였습니다. 옥분 플라스틱.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1년 전 준호는 이곳에서 무너졌었죠. 하지만 이제 준호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당당한 사람으로요. 준호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새 주문이 들어왔다. 직원들과 열심히 일했다.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을 해주셨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준호의 미래처럼요. 24살 청년 이준호. 배신당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요. 그리고 이제 준호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 다 시원하시제? 이 준호란 친구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24살 나이에 12억 원 빚을 떠안았는디도 결국 다 이겨내고 일어섰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소. 준호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보이소 속 썩히지 말고 요 밑에 다 털어놓으이소. 남들은 몰라도 내는 그 마음 다 압니다. 시원하게 함 질러 보이소. 제가 다 들어드릴게.